조금 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검찰 개혁 방안으로 지금 표적 수사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표적 수사 희생자가 이재명 대표님이신데 그 표적 수사는 이제 수사의 표적을 정해놓고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게 쉽게 이해하면 그런 표적 수사잖아요. 근데 과거에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표적 수사는 해서는 안 된다. 금기시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표적 수사는 불법이다. 실적법에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실질적인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런 인식을 검사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특수검사를 할 때 매우 고위 공직자가 이제 오다로 떨어졌어요. 저희 청에.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달 동안 수사를 했어요. 근데 그 혐의 사실이 보니까 무혐의더라고요. 그래서 무혐의 보고서를 한 30페이지를 써가지고 우리 지청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청장님, 제가 수사를 했는데 이건 무혐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쭉 들어보시고 보고서를 보시더니 무혐의 맞다. 무혐의 맞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사를 여기서 이제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그랬더니 이게 대검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건이었어요. 지청장 입장에서 이 사건을 성공하는 게 본인한테 좋아요. 근데 딱 그 제 보고를 들으시더니 야, 내론 혐의를 우리가 성실히 수사해서 무혐의가 밝혀졌으면 끝내야지. 우리가 무슨 지옥의 야차도 아니고 내가 대검에 설명할 테니까 끝내. 그래서 끝냈어요. 저는 그 지청장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표적 수사는 표적을 정해놓고 그 표적에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면 나중에 혐의가 나오겠죠. 그렇게 표적 수사 당하면 저란들 안전할 수 있겠어요? 거의 안전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의 수사 결과로서 뭐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나왔으니까 넌 잘못한 거야 라고 표적을 비판하고 표적 수사를 하는 검찰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이건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된다면 검찰이 표적을 찍으면 그 사람은 폐가망신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 정의감으로 볼 때 이건 검찰이 나쁜 것이지 표적이 나쁘다고 보기에는 너무 애처롭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수사 금지법을 저는 형사소송법에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적수사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이 이건 표적수사라서 수사를 하는 것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거부한다. 구속영장 청구하는 걸 거부한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한테 쥐어줘야지. 지금 그런 그 형사소송법 규정이 없으니까 검찰이 일정 부분 증거 만들어가지고 압수수색영장 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법원이 영장을 내줄 수밖에 없는 법원이 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적수사금지법을 꼭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그 표적수사금지법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한 두 가지만 드릴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성남FC 사건 있잖아요. 그게 최초의 장영하 변호사가 아까 말씀한 그 장영하 변호사가 고발을 했는데 그게 애초에 고발은 뭐였냐면 성남FC가 광고를 유치하는 과정에 그 성남시가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광고를 유치해서 실제로는 그 돈이 성남FC를 위해 쓰인 게 아니라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와 그 다음에 횡령배임의 자금으로 쓰였고 그 과정 중에 돈의 일부가 이재명 시장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해달라고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왜 표적수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계속 수사를 해요. 사건을 안 끝내고.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성남FC라는 공적단체가 돈 받은, 광고비 받은 것 자체를 뇌물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표적수사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게 정말 권력자들에게만 벌어지느냐? 그러면 다행이지만 검찰이 괴물이 되면 그 괴물이 되는 과정에 그 권력자를 향한 충성으로 괴물이 돼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면 그 무소불위의 권한에 기생하는 수많은 또 다른 그 권력을 남용하는 괴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태우 씨예요. 김태우 씨가 제가 왜 갑자기 표적수사 얘기할 때 나오냐면 이분이 최초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최모 씨, 그 최도영 씨인데 그분 그 건설업자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냐면 원래 입찰에 경쟁하려고 했던 업체가 있어요. 그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만들어 가지고 넘겨줍니다. 그게 다 판결문에 나와 이 내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움직이다가 오히려 역으로 그 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수사의 방향이 이 방향에서 경찰 수사의 방향이 원래 제대로 된 방향으로 틀어지니까 그거를 막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적발이 돼서 청와대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냐면 아까 하신 대로 범죄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 수사는 이 검찰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견제받지 않게 되면 꼭 권력자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수히 많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스폰서에 의해서도 벌어지게 되고요. 그 피해는 일반 서민들한테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부턴가는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다. 우리 스스로 선진국의 시민이다. 또 우리 스스로 선진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안 했을 때는 국제적으로 창피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표적수사 관행은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표적수사는 옛날에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표적수사를 하기 시작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마치 적법한 것처럼 그럼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35,000달러 이상이 된, 그 다음에 선진국 클럽에 들어간 민주시민들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이 표적수사가 우리 민주시민들의 자존심상 우리의 사법 시스템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우리 시민들이 허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동아시아 전체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훨씬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적수사 시스템이 버젓이 가동이 되고 작동이 되고 언제든지 표적수사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사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가 표적수사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는 것이고, 이런 비민주적인 수사 관행은 우리 시민들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질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이른바 공소권남용처럼 표적수사라는 판단을 법원이 하게 되면 영장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걸로 검토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이게 수사가 계속 되는데 뭔가 요건은 갖춰졌지만 종합적으로 일련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이건 특정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집요한 수사다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이건 표적수사다라고 결정을 하고, 표적수사로 판단되면 일처의 검찰의 수사 요청에 법원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어주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역할할 수 있는 지혜에 가시게 되면 꼭 좀 그런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장시간 벌써 우리가 1시간 예정했는데 1시간 반이 됐습니다. 오마이TV가 지금 정말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가지고 생중계를 해주셨는데 시간을 훨씬 초과했고, 우리 조 변호사님도 다음 일정도 있고 그래서 오늘 토크쇼는 이렇게 마쳐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게 한 분도 조신 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 발표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평소에 가진 생각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태 변호사하고 조성아 변호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이건태 변호사하고 조성아 변호사가 이래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 변호사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마지막까지 아까 이건태 선배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검찰 개혁이 마치 정치 권력과 그 정치 권력들 사이의 다툼 속에서 뭐 특정 정치 권력이 특정 정치 권력을 탄압하는 이런 형태의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업자들과의 사이에서 그 이권 카르텔이 움직이면서 거기서도 일개 수사관, 6급 수사관이었어요, 그 사람. 검사도 아닙니다. 그 수사관조차도 이른바 특수수사 라인에 있게 되니까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친구, 선배, 이런 분들이 다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사법 피해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사건의 진행 경과라든가 처분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런 그 가장 극단의 이른바 범죄라는 가장 극단의 범죄 폭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내기 위한 이 국가 폭력이 여러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도 이건태 선배님이 이런 검찰의 내부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 내부자에서 이미 밖으로 나와서 그 내부에서 보지 못했던 그 검찰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까지 설명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좀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내가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검찰은 원래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저희 입장인데, 그러나 여러분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민생사건의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매우 좋은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검사들은 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